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현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구단을 가진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사실 롯데를 이야기하면서 야구단 얘기는 그렇게 많이 전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기업의 이야기는 사실 야구하고는 매우 밀접하게 야구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제 옷차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프로야구의 원년 멤버, 원년 우승팀 오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비는 두산의 계열사였지만 지금은 두산 베어스라고 하지 오비 베어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 가장 많은 골수 팬을 가지고 있는 프로야구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두산 베어스인데요. 그리고 롯데와도 뭐 그런 점에서는 쌍벽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당시에는 오비 베어스였어요. 두산 오비 베어스였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오비는 사라지고 두산만 남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두산의 핵심 기업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야구단을 있게 만든 오비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비 맥주로 이야기하지만 다음 편에는 두산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오비 베어스가 탄생하게 된 오비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비 맥주는 상당히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에 최초로 맥주 회사가 탄생한 게 언젠지 아세요? 바로 1933년입니다. 1933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맥주 회사가 두 개가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오비 맥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 맥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기린 맥주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기린? 그러면 일본 맥주 회사인가? 라는 생각이 벌써 딱 드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이름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본의 기린 맥주 회사가 한국에서도 맥주를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매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개가 탄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어디인가? 바로 조선 맥주 회사예요. 지금은 기억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크라운 맥주 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오비 맥주와 쌍벽을 이루는 크라운 맥주가 있었는데 이 크라운 맥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소화 기린 맥주는 기린에서 만든 게 딱 티가 나요. 그러면 조선 맥주 회사는 누가 만들었을까? 순수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만들어졌을까? 그 당시에는 한국은 자체적으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1933년이면 누구의 입김이 가장 셌을 시절입니까?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에 유명한 맥주 회사들이 많이 있죠. 삿포로, 아사히, 에비스. 예, 이런 회사들이 함께 한국에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조선 맥주 회사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오비 맥주의 전신, 이름 바뀌기 전 동양 맥주가 있었고 그 동양 맥주가 생기기 전에 소화 기린 맥주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하이트 진로라고 알고 있는 하이트 맥주 회사의 전신, 그 맥주 회사가 바로 조선 맥주 회사. 그 조선 맥주 회사는 아사히, 삿포로, 에비스가 같이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순전히 일본 맥주 회사들이 100%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그 맥주 회사들 전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맥주 회사를 만들 때에는 한국의 자본들도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7대3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동양 맥주에는 누가 참여를 했었냐? 한국의 두산의 원료가 되는 박승직 상점을 만든 박승직, 그러니까 두산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박승직 회장의 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선 맥주에는 명성황후의 조카라고 할 수 있죠. 부한말 세도가인 그 민영익 씨의 손자가 되는 민대식 씨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부자들이 왜 맥주 회사에 참여를 했는가? 근데 이때 당시는 굉장히 부유층만 맥주를 마실 시절이었어요. 1930년대를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흔한 맥주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맥주를 더 많이 마시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류 산업이라는 건 지금도 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이 주류 산업의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잘 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소화 기린 맥주로 시작을 했는데 왜 동양 맥주로 이름이 바뀌었냐?
왔냐?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한국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 기린 맥주라는 이름은 필요가 없어졌고 미 군정에서 소화 기린 맥주하고 조선 맥주를 가져간 다음에 다시 민간에게 불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름이 소화 기린 맥주가 다시 동양 맥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 동양 맥주 회사는 1947년이 되면 해방 이후가 되면 자신들만의 브랜드로 만들어낸 게 바로 오리엔탈 브루어리 OB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 회사는요, 각각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 영등포에 똑같이 자리를 잡았어요. 같은 해에 출범해서 같은 해에 영등포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영등포가 이제 한강변에 가깝고 수질이 좋았고 수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또 영등포에서 만들어서 서울 각지 인근으로 보내기가 쉬웠다고 해서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소화 기린 맥주에 한국 자본이 들어가는데 두산의 창업주인 박승직 일가의 두산에서 이제 일정 부분 지분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인 박승직의 자녀분들이 동양맥주의 관리인으로 들어오면서 동양맥주가 이제 두산의 계열사가 되고 두산 그룹 전체를 키워가는 주춧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 있는 조선맥주는 어떻게 되었느냐? 조선맥주 역시 이 나중에 이제 크라운맥주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조선맥주는 그 처음에 지분 참여를 했던 민씨 집안 이후에 이제 다른 대주주가 참여를 하게 되고 손이 계속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회사가 지금의 하이트 진로가 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소화 기린 맥주에는 두산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해방이 되면서 관리인으로 박두병 씨가 임명이 되는데, 박두병 씨는 누구냐 하면 바로 두산의 그 창업자이신 박승직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두산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박승직 씨 아들이 이제 관리인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 박승직 씨는 어떤 인물이냐? 1864년생입니다. 박승직 상점이라는 걸 1896년에 만들어요. 19세기 말인 거죠.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초대,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들의 전신 1세대 창업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승직 상점은 이름 그대로 상점이잖아요. 그래서 무명이나 면직물들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초대 히트 상품이 하나 나오죠. 화장품 중에 박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박가분을 제조 판매하면서 화장품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박승직 상점이 1894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 역사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지금도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재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는 박승직 상점을 만들어서 이미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 당연히 아들도 사업을 참여하고 그걸 이어받아 가는 게 이제 당연한 관례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박승직 씨의 아들인 박두병 씨는 경성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조선은행,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을 다니면서 이제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을 알아야 되니까 은행에 다닌 다음에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경영 수업 현장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인 1936년 박승직 씨가 물러나면서 박두병 씨에게 경영을 물려줍니다. 박두병 씨가 이제 광복 이후에 이 소화 기린 맥주를 물려받으면서 동양 맥주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1946년 두산 상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 맥주와 두산 상회가 두산 전체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민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그 큰 맥주 두 개 회사 이외에도 각종 주류 사업에 많은 그 소위 말하는 당시의 거부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맥주에 있어서만큼은 먼저 시작했던 동양 맥주가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를 해 나가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주류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류 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장사가 정말로 잘 된 거죠. 옛날엔 맥주가 비싸서 못 먹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벌이가 되자 이제 맥주를 점점 더 열심히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955년 5월부터는 이 동양 맥주에서 통생맥주와 병생맥주를 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생맥주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65년에는 처음으로 맥주 판매 100만 상자를 돌파를 하게 돼요. 과거에는 상류층밖에 못 마시는 맥주였다면 지금은 누구나 돈을 주고 사서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거대하게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맥주 시장이 급속도로 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3년에는 맥주 수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1966년에 드디어 캔 맥주 생산 설비를 완공을 하면서 캔 맥주가 시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주 시장이 쭉쭉쭉쭉 커나가니까 생산도 그거에 맞춰서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65년에 일단 1차 증설을 해요. 캔맥주도 만들어야 되고 뭐 병맥주도 만들어야 되니까 60년대 중반에 1차 증설을 한번 하고 1971년에 2차 증설을 하면서 엄청나게 생산 캐파를 늘려가요. 물론 1968년이 되면 외국산 맥주에 대해서 시장을 좀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외산 맥주들이 막 수입 맥주들이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60%에서 80%를 늘 동양 맥주가 유지를 합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맥주 소비도 정말 대단하게 늘어납니다. 1977년에서 1980년까지 이때 순 매출만 50%씩 늘어나요. 매년 50%씩 늘어나요. 그리고 순이익은요 100%씩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1980년대에도 오비 맥주는 계속 선두를 달려요. 1위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언제까지 잘 팔렸냐고요? 하이트가 등장하는 그날까지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오비베어스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역사에는 몇 명의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죠.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 소위 말하는 5공화국 시절에는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죠. 그 중에 이 3S, S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스포츠 구단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시야를 좀 돌려보자 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바로 프로야구단인데요. 프로야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몇 명의 재벌들을 컨택을 하고 이런 지역 연고지를 만들어서 프로야구단을 창설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그런 제안을 받았던 몇 개의 회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이었습니다. 1982년 그래서 프로야구단을 창단을 할 때 이 소비재 중심의 두산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우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다? 오비 맥주였습니다. 이 당시에 두산은 오비 맥주도 가지고 있었고 두산 음료, 두산 백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뭐 오비가 너무 막강한 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두산 베어스가 아니라 오비 베어스라는 이름으로 창단을 하게 됩니다. 첫 해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첫 해에만 어린이 회원이 오비 베어스에 30만 명이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해 원년에 또 엄청난 성과를 거두죠. 원년 우승팀이 바로 오비 베어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설의 투수가 있었죠. 22승을 혼자 올린 강철팔 박철순 선수가 시즌 MVP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비 베어스는 최초의 기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년 우승도 했죠. 박철순 선수가 시즌 MVP를 했죠. 최초로 어린이 회원을 모집을 했고요. 이제 시즌 우승만 아니라 한국 시리즈 우승도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신인왕 83년에 박종훈 씨를 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2군 전용 훈련장을 만든 것도 오비 베어스였고요. 최초로 메이저리그 구단과 자매 결혼을 맺었던 것도 바로 오비 베어스입니다. 누구냐면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그룹에서 구단을 많이 지원해주다 보니까 많은 최초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비 베어스였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구단이었습니다. 동양 맥주, 오비 맥주의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우리의 경쟁사를 약간 잊어버렸는데요. 조선 맥주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1933년에 두 개의 회사를 만들었을 때 조선 맥주가 또 한 축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대식 씨가 지분 참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민간에게 이양을 할 때 그 손자인 민덕기 씨가 불화를 받아서 이 맥주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상표가 바로 크라운 맥주였고 이 회사도 나중에는 이름을 아주 브랜드 이름을 내세우면서 크라운 맥주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이벌인 오비 맥주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에서 60%를 계속 가져가니까 뭐 어떻게 해도 어렵게 되다 보니까 계속 부실이 쌓여서 결국은 은행이 대주주가 되면서 이제 부실 기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 회사를 이제 다시 어딘가에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주류는 허가권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 사업에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가면 굉장히 돈이 벌리는 사업이었습니다.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관심을 가질 사람은 많았는데 그 중에 누가 이 회사를 가져갔냐. 1966년에 대선 주조가 이 회사를 가져갑니다. 대선 주조. 당시에는 이제 소주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대선 주조가 맥주 세상에 한번 뛰어들고 싶다라고 이 회사를 가져가게 됩니다. 대선 주조는 아시겠지만 이 부산을 근거지로 한 회사예요. 부산이 한국 전쟁 통에는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잖아요.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이 부산에서 이 회사가 더욱더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전쟁 특수까지 겹치면서 대선 주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요. 이 대선 주조를 가진 분은 이제 박씨 집안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에 이르면 대선 주조가 그냥 소주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대선 주조, 대선 발효, 뭐 제주 주정, 해운대 국제호텔 뭐 이런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진 재벌로 막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낯선 이름의 술이지만 당시에는 뭐 다이아몬드 소주, 다이아 맥주 이런 것도 사실 있기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선 맥주 같은 브랜드 파워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 맥주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맥주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대선 주조 집안의 아들인 박경규 씨가 초대 사장을 맡고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분의 셋째 아들인 박경복 씨가 사업을 물려받고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박문덕 사장님입니다. 이 박문덕 사장님이 그 하이트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되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안 대대로 맥주 사업을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조선 맥주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조선 맥주가 뭔가 오비 맥주에 비해서 영업망도 부실하고 유통망도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유통망을 강화해서 맥주를 잘 팔아보자. 크라운 맥주를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해서 근대화 유통이라는 걸 설립을 하고요. 병도 필요하니까 병 제조업체인 동서유리공업을 차리기도 합니다. 두산도 역시 맥주를, 오비 맥주를 만들면서 뭐 병공장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요. 그리고 1982년에는 우리가 청주, 제사상에 많이 올라가는 그 청주, 금관 청주를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들여요. 어쨌든 전국 단위의 맥주 회사는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1등이면 하나가 2등이죠. 계속 2등하는 거야. 회사가 10개쯤 있는데 2등하면 나쁘지 않은데 둘 중에 2등이면 꼴찌잖아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계속 2등하는 거예요. 아주 넘사벽의 1위가 있으면 2등이 1등을 따라잡고 그걸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결국은 해내는 순간이 옵니다. 1991년 박문덕 씨가 조선맥주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는 크라운 맥주 시장 점유율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993년 중반 드디어 조선맥주가 하이트를 출시한 거예요. 당시에는 우린 너무 크라운 맥주와 오비 맥주에 질려 있었어요. 얼마나 질려 있었으면 우리는 양주를 타서도 먹고 소주를 타서도 먹고 왜 그렇게 우리가 폭탄주를 만들어 먹었겠습니까? 맥주 그냥 먹기에 밍밍하고 질려 있었던 참에 새로운 맥주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하이트입니다. 하이트는 100% 천연수로 만든 정말 순수한 맥주입니다. 이런 광고 카피로 나왔는데요. 이게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이트는 출시 3년 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오비 맥주를 이기고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동양 맥주, 오비 맥주를 이긴 조선 맥주는 정말 기분이 날아갔을 것 같아요. 아예 이름을 그래서 바꿔요. 하이트 맥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이트가 점유율을 뒤집는데 굉장히 계기가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 동양 맥주의 낙동과 페놀 오염 사건이죠.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었고요. 정말 나라를 홀딱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국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 사건 초기에 봤을 때에는 두산전자에서 방류한 폐수가 잘못 흘러 들어가가지고 일시적인 잘못 흘러나간 사건처럼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실상은 전기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원료인 페놀 원액 30톤이 그대로 흘러나간 거예요. 이 원료 이송 파이프의 이음새가 파열되면서 여기서 그 자체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3월 14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유출이 된 거예요. 원액이 유출돼서 그냥 낙동강으로 옥계천은 그대로 쫙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페놀 사건 직전 5개월 동안에도 페놀이 함유된 폐수 325톤이 무단 방류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페놀이 옥계천에서 이렇게 흘러 낙동강으로 갔고 낙동강을 흘러 하류까지 부산까지 가다 보니까 이 우리의 식수원이 그대로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남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계속 악취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전자의 조업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관과 차관이 한꺼번에 경질이 됩니다. 당연히 두산전자는 뭐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쟁 조정을 통해서 대략 한 2,000명 정도에게 총 3억 5,2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분쟁 조정을 또 안 받아들여요. 아, 참. 그래서 민사소송을 가는데요. 또 민사소송을 제기한 임산부들한테는 이 소송과 상관없이 배상을 하게 됩니다. 대구시에도 뭐 13억 5,100만 원 정도를 배상을 하게 돼요. 시민 1만 1,000명에게도 11억 원을 직접 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실을 뭐 계산해서 배상을 하려다가 사태가 너무 커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엄청나게 압박을 하게 되고 뭐 불매운동은 당연히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빨리 무릎을 꿇어야겠다. 그래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두산전자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한다라고 했지만 시민사회라든가 뭐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죠.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은 두산전자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오비맥주, 두산음료, 두산백화 뭐 이런 모든 두산 계열사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오비맥주가 받는 타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장 점유율 80%의 뭐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제가 있는 시장이잖아요. 크라운 맥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하이트라는 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이트는 발빠른 광고를 했죠. 우리는 순수한 물로 맥주를 만든다 라는 광고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실었어요. 하이트 맥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데 이 페놀 사건도 영향을 미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맥주 시장에 또 다른 경쟁자가 들어옵니다. 바로 소주의 강자 진로가 카스라는 맥주를 내놓게 돼요. 그게 1994년입니다. 사실 일설에 의하면 오비 맥주가 크라운 맥주를 살려둔 건 안 그러면 독점적 사업 지휘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내줬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오비 맥주의 아성은 강력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이트가 치고 들어와서 내 인생의 2등이라니 거의 이런 기분을 맛보고 있는데 진로에서 카스를 내놨습니다. 카스도 처음에 나왔을 때 반응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이 하이트 맥주와 달리 진로는 굉장히 강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진로는 일단 소주 시장을 평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강력한 유통망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카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비 맥주는 절치부심을 하면서 브랜드만 오비 맥주였고 회사명은 계속 동양 맥주였는데 1995년에 오비 맥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오비 라거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박중훈 씨가 나와서 랄랄라 이렇게 뭐 춤추면서 하는 이 댄스인데 이게 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박중훈 씨도 나오고 이때 G.O.D의 박준영 씨죠. 예, 박준영 씨가 뭐 이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랄랄라 댄스가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뭐 이 랄랄라 댄스 경연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다시 오비맥주가 잘 팔리고 있는 시기에 점점 위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죠.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비즈니스 그룹들이 위기를 맞아요. 두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패널 사건은 결정적 한 방이 아니고 하이트도 결정적 한 방이 아니에요. 결정적 한 방은 어디에 있었냐? 이건 다 약간 잽에 해당하는 거고 결정적 한 방은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두산그룹 전체의 부채 비율이 688%예요. 당연히 두산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기업을 팔려면요. 현금 탈출 능력이 있는 알짜 기업을 팔 수밖에 없어요. 안 팔고 싶지만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97년 일단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두산음료를 오비맥주하고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벨기에의 인터브류라는 회사에게 이 오비맥주의 지분 50%를 넘깁니다. 이미 경영권은 50%를 매각을 하고 네덜란드의 뭐 호배도 매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경영권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999년 오비베어스잖아요. 근데 오비맥주가 팔렸다 보니까 오비베어스는 두산베어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삼성과 롯데와 함께 프로야구 원년의 역사를 이루어온 팀이었는데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프로야구도 이제 우리도 그룹의 이름을 내세우자. 그래서 두산 베어스가 됐는데요. 팬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뭐 이 어린이 회원들이 이제 다 컸어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청년이 됐는데 이분들이 오비베어스에 가지고 있는 충성심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골수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오비베어스 회원들이 이 오비베어스라는 이름을 버리지 말자. 온라인 상명에서 서명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기업이 팔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두산 베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브류는 이제 AV 인베브가 되면서 2001년, 2006년에 나머지 자녀 지분을 다 인수하면서 100% 자회사로 오비맥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브류는 단순히 오비맥주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1999년 12월에는 카스도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두산은 위기를 겪었지 두산 자체가 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진로는 그룹이 없어졌습니다. 그룹이 해체됐어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진로는 그 진로의 그 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산 진로라는 그룹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이 진로로부터 카스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비맥주하고 합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하이트 맥주는 어떻게 됐을까? 오비맥주는 아무래도 약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하이트가 더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하이트는 계속 승승장구를 해요. 그래서 2006년 전체 맥주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니까 61.2%를 하이트가 차지하면서 정말로 정점에 이르릅니다. 하이트가 정점을 막 치닫는 동안 오비맥주는 이제 인수가 되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 AV 인베브는 글로벌하게 성공한 맥주 회사 아닙니까? 조금씩 다시 회복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오비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고 정점을 찍은 하이트 맥주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강렬한 경쟁이 시작이 다시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오비맥주는 계속 주인이 팔렸다 막 이러면서 대주주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그 뒤에 인수합병은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 사례로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를 AV 인베브가 인수를 하는데요. 이걸 다시 2009년에 콜버그 크레비츠 로버츠 KKR이라는 사모펀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KR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왜 매각을 하냐? 이 매각을 하게 된 이유는 오비맥주의 문제가 아니라 AV 인베브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총 7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인수했는데 오비맥주는 1998년하고 2000년 두 번만 적자였고 꾸준히 이익을 냈어요. 2004년에 1678억 원의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는 배당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AV 인베브는 2009년 안호이저 부시 버드와이저 그 회사를 합병을 해요.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회사끼리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합병을 하면서 인수 대금을 내다 보니까 현찰을 뽑아서 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빨리 손쉽게 매각할 수 있는 회사를 매각하자. 그렇게 된 게 바로 오비 맥주를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인 KKR, 이 KKR 혼자서 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어피너티라는 사모펀드하고 같이 해서 공동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50대 50으로 매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매각 대금이 18억 달러예요. 그리고 이 KKR이 이 18억 달러를 다 또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LBO라고 하죠.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그래서 자기 돈도 일부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이제 대출을 차입금을 만들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배당하고 2010년에 유상감자를 다시 실시해요. 그리고 2년 만에 1조 46억 원을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또 배당을 해요. 오비 맥주가 품은 카스가 2012년부터 국내 시장에서 하이트 진로의 하이트, 맥스를 누르고 소비량,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엄청나게 창출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당기순이익을 내고 배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2014년 4월이 되면요. 아노이저 부시까지 다 합쳐진 AV 인베브가 다시 오비 맥주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얼마에 샀냐? 얼마에 되샀냐? 58억 달러에 되사게 됩니다. 팔 때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18억 달러에 팔았어요. KKR에. 근데 살 때는 58억 달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와 팔 때 차익만으로도 한 4억 달러 가량이 됩니다. 누가 돈을 번 걸까요? KKR은 이 단기간에 그 사이에 뭐 배당도 챙겨가고 유상감자도 하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팔았다 제가 대사냐? 여기에는 매각 당시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버드와이저, 아노이저, 부시를 인수할 때 부채가 많아서 빨리 팔았어야 돼요. 현금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이 자기네의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싸게 팔았고 다시 매입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주면 더 빨리 팔 수가 있잖아요. 사는 쪽에서 네가 나중에 사줄 거야? 이렇게 되면 더 수월하게 매각 협상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까지 붙여서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KR 쪽은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버리지 효과까지 극대화하면서 M&A를 통해서 정말로 수익을 극대화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배당까지 많이 받았는데 이 배당 소득세에도 좀 약간의 이슈가 붙어 있었어요. 이 KKR과 어피니티가 회사를 어디에 세워서 인수를 하냐면 네덜란드에 세웁니다. 네덜란드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하죠. 이제 SPC를 만들어요. 그 SPC가 또 SPC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SPC가 한국의 몰트 홀딩스라는 SPC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몰트 홀딩스 밑에 몰트 어퀴지션이라는 SPC를 또 만들어요. 줄줄줄줄이 사탕처럼 SPC가 이렇게 막 연결돼 있죠. 이 회사가 이 맨 끝에 있는 SPC가 오비 맥주를 흡수 합병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오비 맥주가 배당금을 모 회사인 몰트 홀딩스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이에 자회사가 한 번 더 있잖아요. 자회사가 100%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이미 100%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원래 이제 회사가 이익을 내면 여기에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나르고 판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금으로 배당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서 배당 소득세가 이중과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세청이 부과한 배당 소득세에 소송을 해요. 그래서 이걸 결국은 납부하지 않는 걸로 해서 배당 소득세도 안 내고 뭐 법을 잘 이용한 거죠. 불법이 아니에요. 결국은 불법이 아니라 굉장히 잘 이용해서 역대급 투자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성공한 사모펀드가 투자해서 성공한 역대급 사례로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제 다시 재인수를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고배당을 계속 실시를 합니다. 왜냐면 58억 달러나 주고 다시 재매입을 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계속 받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2015년에만
중간 배당으로 3,700억 원 정도가 시작이 됐고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3,800억 원 정도의 배당금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총 가져간 배당금이 한 1조 8,9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연간 순이익보다도 배당금이 이제 더 많이 지급이 됐던 해가 2년 연속 있었어요. 2020년과 2021년에도 엄청난 그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각각 1,600억, 1,61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는데 배당금은 이거보다 4,000억, 3,360억 이러니까 훨씬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2014년에 많은 돈을 주고 재인수를 한다면 배당을 쫙쫙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니까 모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올려서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뭐 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조가 좀 멈췄습니다. 2022년 작년에는 배당금이 1,350억 원으로 그 전에 비하면 한 60%가 줄어들었어요. 왜냐?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보이는 거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도 그렇게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배당금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경기에 대비를 잘 해보겠다, 리스크 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맥주 전쟁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맥주를 사랑하는 민족이니까요. 자, 두산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맥주 공룡의 품에 안긴 오비 맥주. 오비 맥주는 그렇게 우리 손을 떠나서 외국 기업의 품에 안겼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오비 맥주를 매각한 두산은 어떻게 되었을까? 두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말랑말랑 기업사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기업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